아버지, 이제 여기가 아버지 집입니다. 이제 절대 저 찾지 마세요. 칼바람이 매섭게 휘몰아치던 그날,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추운 겨울을 맞이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가장 뜨거운 복수의 서막이 열린 날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강원도 산골짜기 해발 800m 높이에 자리한 은혜요양원이라는 간판이 바람에 덜컹거리며 소리를 냈습니다. 제 아들 도훈이가 모는 고급 수입차가 비포장도로에 눈을 헤치며 요양원 정문 앞에 급정거했습니다. 뒷좌석 문이 거칠게 열리더니 도훈이가 제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빨리 내리세요. 여기 시설 괜찮다니까요. 제발 고집 좀 그만 피우시고. 저는 차에서 내리며 아들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불과 30년 전 제 무릎 위에서 까르르 웃던 그 아이가 맞나 싶었습니다. 지금 제 앞에 선 사람은 눈빛부터 차가운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도훈아, 아빠가 꼭 이런 곳에 들어와야 하겠니? 집 마당 컨테이너에서도 괜찮다고 했잖니. 컨테이너요? 아버지도 참. 동네 사람들한테 뭐라고 듣는지 아세요? 저 때문에 사업도 망하고 집안 꼴 좀 보세요. 더는 못 봐드리겠어요. 도훈이는 제 남루한 코트 자락을 움켜쥐고는 요양원 안으로 떠밀듯 밀어 넣었습니다. 저는 휘청거리며 마당 한가운데 서서 아들이 차에 올라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엔진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마치 제 가슴을 찢는 소리 같았습니다. 창문이 내려가고 도훈이가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노려봤습니다. 이제 절대 저 찾지 마세요. 저도 먹고 살기 바쁘니까 면회 올 생각도 하지 마시고요. 차가 굴뚝 같은 매연을 내뿜으며 산길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서 멀어지는 차를 바라봤습니다. 주머니 속에서 무언가를 만지작거렸습니다. 낡은 코트 안감 깊숙이 숨겨둔 작은 가죽 파우치였습니다. 30년 전 제가 맨손으로 일궈낸 재산. 50억 원이라는 숫자가 적힌 무기명 채권과 금속 보안카드가 그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파우치를 꺼내 들고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도훈아, 내가 오늘 넘은 선이 어떤 의미인지 곧 알게 될 게다. 아버지가 준비한 마지막 수업을 받아라.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어디서 듣고 계신지 소중한 댓글 남겨주세요.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요양원 원장이 두꺼운 패딩을 입고 나타나 제 남루한 차림새를 훑어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이, 거기 멍하니 서 있지 말고 따라와요. 방 배정해 줄 테니까. 원장은 저를 복도 끝 습기 찬 창고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발로 문을 차서 열더니 무뚝뚝하게 말했습니다. 여기가 당신 방이야. 밥은 때 되면 줄 테니까 얌전히 있어요. 아들이 돈도 얼마 안 내고 갔으니까 투정 부릴 생각은 말고. 저는 삐걱거리는 침대에 앉아 창밖 설경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펑펑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휴대전화를 꺼내 어떤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 변호사, 나야. 이제 시작이다. 계획대로 움직여. 한편 산을 내려가던 도훈이의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보세요? 본부장님, 지금 가는 중이라니까요. 돈 입금만 되면 바로 해결됩니다. 수화기 너머로 투자사 본부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강 대표님,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관리하시던 생체인식 보안카드가 없으면 50억 입금 자체가 불가능하다니까요. 도훈이가 급브레이크를 밟으며 차를 갓길에 세웠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서류는 다 넘겼잖아요. 그 카드가 서버에 직접 삽입돼야 최종 승인이 납니다. 지금 당장 안 가져오시면 계약 자동 파기되고 위약금 20억 바로 청구됩니다. 남은 시간 딱 10분. 도훈이의 머릿속에 제가 항상 가슴에 품고 다니던 낡은 가죽 파우치가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젠장, 그 낡아 빠진 가방 안에 그게 들어 있었단 말이야. 도훈이는 핸들을 꺾어 불법 유턴을 감행했습니다. 중앙선을 넘나들며 미친 듯이 다시 산 위로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제발 그대로 있어야 해. 아버지, 그 가방 절대 버리면 안 돼. 도훈이의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등줄기에선 식은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습니다. 차는 눈길에 미끄러지면서도 시속 120km로 산길을 올라갔습니다. 나무들이 양옆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요양원 정문이 멀리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도훈이의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가슴을 짓누르는 통증이 시작됐습니다. 정확히 10분째 되는 순간 도훈이의 차는 요양원 정문 차단기를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쾅! 에어백이 터져나왔고 도훈이는 핸들 위로 거품을 물고 쓰러졌습니다. 저는 창고방 창문을 통해 이 모든 광경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무표정하게, 아주 차갑게. 도훈아, 인간의 탐욕은 결국 제 발등을 찢게 되어 있는 법이란다. 저는 침대 옆에 놓인 가죽 파우치를 집어들었습니다. 안에 든 보안카드를 손가락으로 쓰다듬었습니다. 그때 요양원 마당으로 번호판 없는 검은색 대형 리무진 한 대가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전임 변호사 한진혁이 리무진에서 내려 정중하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준비가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그만 가시죠. 저는 기절해 있는 아들의 차를 지나며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리무진 뒷좌석에 올라타며 한진혁에게 명령했습니다. 좋아. 이 녀석의 회사 지분 오늘 안으로 전부 정리해. 단 한 주도 남기지 말고. 리무진은 자욱한 먼지를 일으키며 우아하게 산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뒤에서 도훈이가 정신을 차리고 비틀거리며 요양원 안으로 뛰어들어가는 모습이 백미러에 비쳤습니다. 원장 어디 있어요? 우리 아버지 어디 갔냐고. 원장이 당황한 표정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니, 강 대표님, 이게 무슨 난리예요? 정문 차단기는 어쩔 겁니까? 그딴 게 중요해요. 우리 아버지 어디 있어요? 아까 그 방에 있어야 할 분이 왜 안 보이냐고. 아까 어떤 변호사라는 사람이 와서 모시고 갔어요. 퇴소 서류까지 완벽하게 작성하고 떠났다니까요. 도훈이가 원장을 밀쳐내고 제가 머물던 창고방으로 미친 듯이 달려갔습니다. 방 안에는 제가 입고 왔던 낡은 코트 한 벌만이 침대 위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도훈이가 코트를 집어들어 안감을 사정없이 찢으며 소리쳤습니다. 어디 있어? 그 가죽 파우치 어디 있냐고. 이 낡아 빠진 옷에 분명히 있었는데. 코트의 손뭉치가 방 안으로 하얗게 흩날렸지만 보안카드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도훈이가 바닥을 긁으며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이거 없으면 나 죽는단 말이야. 아버지, 제발 나타나서 이것 좀 돌려주세요. 그 순간 도훈이의 휴대전화에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계약 파기 및 전 자산 압류 통보. 도훈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같은 시각 집에 있던 며느리 김미연은 남편의 사고 소식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 마당 구석 컨테이너 박스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노인네가 이 좁은 데서 대체 뭘 숨겨뒀을까? 분명히 비상금이라도 쟁여뒀을 텐데. 미연이 제가 깔고 자던 낡은 담요를 걷어내고 바닥 장판을 사정없이 걷어찼습니다. 장판 밑에서 누렇게 바랜 종이 한 장이 발견됐습니다. 뭐지 이게? 종이에는 6자리 숫자와 함께 지하금고라는 짧은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미연이 종이를 가슴에 품고 소름 끼치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찾았다. 수백억 대 비자금 열쇠가 이거였어. 강도훈, 당신은 이제 필요 없어. 하지만 미연은 몰랐습니다. 그 종이가 제가 일부러 남겨둔 함정이라는 사실을. 저는 도심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펜트하우스 소파에 앉아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 변호사, 아까 요양원 정문에서 찍힌 블랙박스 영상 확보했나? 한진혁이 태블릿 PC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네, 회장님. 아드님이 회장님을 떠미는 장면부터 사고 나는 순간까지 아주 선명하게 찍혔습니다. 저는 화면 속 도훈이의 모습을 지켜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 영상을 전 국민이 볼 수 있게 준비해. 천륜을 저버린 자식이 어떤 대가를 치르는지 똑똑히 보여줘야지. 아드님의 회사 지분은 이미 회장님 명의로 70% 이상 넘어왔습니다. 바로 압류 절차 진행할까요? 저는 손에 든 차잔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아니, 아직은 아니야. 가장 높은 곳에서 떨어져야 뼈가 바스러지는 법이지. 일주일만 더 그 탐욕을 즐기게 해줘. 한편 요양원에서 빈손으로 나온 도훈이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대문에는 이미 적십자 압류 딱지가 도배되어 있었습니다. 거실로 들어선 도훈이는 보석 상자를 가방에 쑤셔 넣고 있는 미연을 발견했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남편이 죽게 생겼는데 돈보따리부터 챙겨. 미연이 가방 지퍼를 거칠게 올리며 비웃었습니다. 남편? 아버지를 요양원에 버리고 온 페류나를 누가 남편이라고 불러? 난 이제 내 살 길 찾을 거니까 방해하지 마. 이거 내 돈으로 산 거야. 당장 내놔. 미연이 도훈이의 뺨을 세게 후려쳤습니다. 사채? 당신 내 연녀 뒷바라지 하려고 사채 쓴 거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이 더러운 인간아. 바닥에 던져진 서류 봉투에서 도훈이의 외도 정황이 담긴 사진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건 오해야.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라고. 법정에서 얘기해. 이혼 서류는 내일 중으로 보낼 테니까 도장이나 찍어. 미연이 침을 뱉으며 현관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저는 펜트하우스 거실 벽면을 가득 채운 대형 모니터를 통해 이 모든 광경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보게나 한 변호사. 저게 바로 내가 피땀 흘려 키운 자식의 민낯이라네. 정말 구역질이 나는군. 한진혁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님, 며느님이 찾은 그 종이 가짜 금고 번호 맞습니까? 저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저 여자가 그 번호로 금고를 열면
경찰에 자동 신고가 가도록 해뒀어. 횡령 혐의로 바로 체포될 거야. 역시 회장님은 한 수 앞서 계시네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한 수가 아니야. 나는 이미 체스판 전체를 뒤집어 놨지. 다음 날 아침 도훈이는 수염이 덥수룩한 행색으로 제 투자그룹 본사 로비에 나타났습니다. 보안 요원들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울먹이는 도훈이의 모습이 처참했습니다. 요원이 차갑게 그를 밀쳐냈고 그때 로비 대형 스피커를 통해 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2층 난간에서 휠체어를 타고 아들을 내려다보며 차갑게 선언했습니다. 제 아들은 10분 전 요양원 정문에서 죽었다고. 저 낯선 이방인을 당장 건물 밖으로 끌어내라고. 도훈이가 천장을 올려다보며 저를 불렀지만 저는 이미 등을 돌린 뒤였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도훈이를 로비 밖 아스팔트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길바닥에 엎드린 그에게 검은 정장을 입은 사채업자들이 다가왔습니다. 사채업자가 도훈이의 머리채를 휘어잡았습니다. 손가락 하나당 1억씩 자를지 아니면 장기를 팔지 선택하라는 협박이 쏟아졌습니다. 바들바들 떨며 빌고 있던 도훈이 앞으로 한진혁 변호사가 리무진에서 내려 다가왔습니다. 한진혁이 사채업자들에게 돈봉투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도훈이에게 묵직한 서류 가방을 내밀었습니다. 가방을 열자 안에는 5억 원의 현금 뭉치와 화려한 파티 초대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도훈이가 현금을 가슴에 안고 실성한 듯 웃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살았다고, 아버지가 자신을 용서했다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한진혁의 뒷모습을 보며 도훈이는 다시 탐욕스러운 눈빛을 번뜩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돈이 자신을 다시 지옥으로 끌어들일 달콤한 미끼라는 사실을. 저는 펜트하우스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며 조용히 와인 잔을 기울였습니다. 도심의 소음이 완벽하게 차단된 제 서재는 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로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회계실장 혜린이 제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드디어 그날의 기록을 찾아냈다고. 자신의 아버지 목숨을 앗아간 그놈의 추악한 장부를 찾았다고. 혜린이 품에서 낡고해진 가죽 장부 한 권을 꺼내 제 책상 위에 올려뒀습니다. 저는 돋보기를 고쳤으며 장부의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혜린의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도훈이가 5년 전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내고 혜린의 아버지를 길가에 버렸을 때 담당 형사들에게 얼마를 찔러줬는지 모든 게 그 장부에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부르르 떨리는 손으로 장부를 덮으며 혜린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한편 그 시각 5억 원을 손에 쥔 도훈이는 백화점 명품관을 누비며 거드름을 피웠습니다. 수백만 원짜리 정장을 입어보며 거울 속 자신을 향해 윙크를 날렸습니다. 역시 돈이 최고라며 아버지가 자신 걱정뿐이라며 자화자찬했습니다. 백화점 점원에게 신용카드를 내밀며 거만한 말투로 일시불로 긁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옆에서 보석 상자를 챙기던 미연이 도훈이의 팔을 잡으며 아양 섞인 목소리로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사달라고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도훈이가 미연의 허리를 감싸며 호탕하게 웃어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은 제가 내건 기괴한 조건 앞에서 잠시 멈춰섰습니다. 저는 펜트하우스 거실에서
도훈이에게 태블릿 PC를 내밀며 단호하게 통보했습니다. 전국의 요양원 100군데를 돌며 노인들에게 무릎 꿇고 사죄하는 영상을 찍어오라고. 도훈이가 당황한 표정으로 제 눈치를 살폈습니다. 지금 바쁜 일이 많은데 100군데나 돌아야 하냐며 투덜거렸습니다. 저는 차잔을 탁자에 거칠게 내려놓으며 싸늘하게 쏘아붙였습니다. 하기 싫으면 50억 꿈도 꾸지 말고 다시 사채업자들에게 가라고. 도훈이가 얼른 바닥에 머리를 조아리며 비굴하게 대답했습니다. 100군데가 아니라 1000군데라도 가겠다고. 다음 날부터 도훈이의 기괴한 순례가 시작되었습니다. 허름한 요양원 거실에서 도훈이가 카메라를 향해 인위적인 눈물을 짜내며 큰 절을 올렸습니다. 어르신들께 정말 잘못했다고, 부모님 소중한 줄 모르고 살았던 지난 날을 반성한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사죄했습니다. 하지만 카메라 불이 꺼지자마자 도훈이는 정장 바지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며 옆에 서 있던 혜린에게 짜증을 냈습니다. 냄새나서 미치겠다고, 이거 언제까지 해야 하냐고, 노인네들 신 내가 온몸에 배는 것 같다고 투덜거렸습니다. 도훈이가 침을 뱉으며 혜린의 얼굴 앞에 손가락을 휘둘렀습니다. 내일 파티만 끝나보라고, 이 요양원들 싹 다 밀어버리고 골프장이라도 만들겠다고 협박했습니다. 혜린은 도훈이의 폭언을 묵묵히 들으며 가슴에 숨겨둔 소형 녹음 장치를 매만졌습니다. 그 시각 펜트하우스에서는 미연이 막내딸 강지윤에게 은밀하게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미연이 지윤의 손을 잡고 슬쩍 귓속말을 건넸습니다. 아버님이 지금 치매 기운이 있으신데 50억이나 되는 돈을 저렇게 마음대로 쓰게 두면 어떡하냐고 꼬드겼습니다. 지윤이 미연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아버지가 정정하신데 무슨 치매냐며 분노했습니다. 미연이 지윤의 어깨를 토닥이며 뻔뻔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끼리 미리 재산을 나눠 가져야 나중에 고생 안 한다며 오빠한테는 비밀로 할 테니 손잡자고 회유했습니다. 지윤이 경멸 어린 눈빛으로 미연을 노려보며 돌아섰습니다. 지윤은 이미 오빠가 자신의 해외 계좌를 해킹해 유산을 가로챘던 확실한 증거를 쥐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파티 전날 밤, 저는 도훈과 미연을 위해 정성껏 차린 갈비찜 밥상을 내놓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갈비를 도훈의 밥그릇 위에 올려주며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며칠 동안 요양원 돌면서 느낀 게 좀 있냐고. 도훈이가 입안 가득 고기를 씹으며 대답했습니다. 부모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뼈저리게 느꼈다고, 앞으로 정말 잘하겠다고. 하지만 도훈은 말을 하면서도 식탁 아래로 계속 휴대전화를 확인하며 복귀 후 해고할 직원 명단을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도훈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다시 물었습니다. 정말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는 말이 틀렸다고 생각하냐고. 도훈이가 비굴하게 웃으며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자신이 그 증거 아니냐며 완전히 새 사람 됐다며 거짓말을 늘어놨습니다. 저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서랍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와 인감도장을 꺼냈습니다. 경영권 양도 서류와 50억 원 인감이라고, 내일 파티장에서 정식으로 발표할 테니 준비하라고 통보했습니다. 도훈과 미연은 서류를 챙겨 펜트하우스를 떠나며 엘리베이터 안에서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노인네가 결국 넘어왔다고, 내일이면 다시 자신들의 세상이라고 기뻐했습니다.
그들이 떠난 거실에서 저는 그들이 먹었던 식기들을 하나둘 쓰레기통에 쓸어 넣었습니다. 옆에 서 있던 혜린에게 차갑게 명령했습니다. 검찰 고발장 지금 바로 제출하라고. 내일 파티는 저놈들의 장례식이 될 거라고. 제 목소리가 어두운 거실 안으로 서늘하게 퍼져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저는 펜트하우스 테라스에 서서 붉게 타오르는 도심의 일출을 내려다봤습니다. 거실 문이 조용히 열리며 5년 전 도훈의 핍박에 못 이겨 딸을 안고 쫓기듯 해외로 떠났던 막내딸 지훈이 들어왔습니다. 지훈이 눈시울이 붉어진 채 제게 달려와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냐며 컨테이너에서 지내셨다는 소식 듣고 가슴이 찢어지는 줄 알았다며 울먹였습니다. 저는 지훈의 등을 토닥이며 인자한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고생은 아버지가 더 많았다고. 어린 서윤이를 데리고 낯선 타국에서 어떻게 버텼냐고. 이제 다 괜찮다고 위로했습니다. 지훈의 품에 안겨있던 5살 서윤이가 제 옷소매를 잡으며 수줍게 입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랑 엄마랑 자기가 함께 있는 가족 그림을 그렸다며 고사리 같은 손으로 알록달록한 크레파스 그림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서윤을 번쩍 들어안고 그림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우리 서윤이가 할아버지를 이렇게 멋지게 그려줬다며 평생 소중히 간직하겠다며 감동했습니다. 저는 그림을 정성스럽게 접어 보안 카드가 들어있던 가죽 파우치 안에 소중히 집어넣었습니다. 지훈이 소파에 앉으며 서류 가방에서 작은 저장 장치를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오빠가 자신의 해외 계좌까지 해킹해서 유산을 가로채려 했던 증거라고. 그리고 자신을 감시하려고 사람까지 붙였다고 분노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저장 장치를 만지작거리며 차가운 눈빛으로 창밖을 응시했습니다. 오늘 밤은 단순히 재산을 되찾는 자리가 아니라고. 억울하게 눈을 감은 사람들과 상처받은 지훈의 눈물을 닦아주는 제사가 될 거라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편 그 시각 도훈은 최고급 호텔 미용실 의자에 앉아 거울 속 자신을 보며 흡족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금시계를 매만지며 옆에서 머리를 손질하던 미용사에게 거만하게 물었습니다. 오늘 자신의 모습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회장처럼 보이냐고. 미용사가 비위를 맞추며 대답하자 도훈은 콧노래를 부르며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미연 역시 옆에서 화려한 드레스 자락을 정리하며 도훈에게 귓속말을 속삭였습니다. 아버님이 서류 넘겨주자마자 바로 집은 팔아치워야 한다고. 이미 해외로 나갈 비행기 표랑 집 다 알아봤다고 계획을 털어놨습니다. 도훈이 미연의 손을 잡으며 탐욕스러운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노인네는 이제 정신병원으로 보내버리고 자기들끼리 떵떵거리며 살겠다고. 파티 시작 2시간 전 혜리는 연회장 구석에서 웨이트리스 복장을 한 채 무대 대형 화면을 최종 점검했습니다. 화면에 5년 전 뺑소니 사고 현장의 처참한 사진을 띄우며 이를 갈며 중얼거렸습니다. 강도훈의 가식적인 미소가 오늘 밤 어떻게 일그러지는지 똑똑히 지켜보겠다고. 아버지의 한을 오늘 여기서 풀겠다고. 한진혁 변호사가 혜린의 곁으로 다가와 서류 뭉치를 건넸습니다. 검찰 쪽 연락이 왔다고. 파티가 절정에 달할 때 형사들이 들이닥칠 거라고 낮은 목소리로 전했습니다. 혜린이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저놈들의 비명소리가 벌써 들리는 것 같다고. 저는 지훈과 서윤을 펜트하우스에 머물게 한 뒤 직접 파티장으로 향했습니다. 연회장 문이 열리며 수백 명의 하객들이 모여 있는 화려한 공간이 펼쳐졌습니다. 무대 위 거대한 샹들리에가 반짝였고 샴페인 잔들이 부딪히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곳이 곧 지옥으로 변할 거라는 사실을. 도훈은 파티장에 도착하자마자 하객들 사이를 누비며 벌써 회장이라도 된 듯 거드름을 피웠습니다. 샴페인 잔을 높이 들며 하객들에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오늘이 자리가 자신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는 자리라고, 마음껏 즐기라고 떠들어댔습니다. 도훈은 요양원 봉사 기간에 만난 노인들을 언급하며 가식적인 영웅담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요양원에서 봉사하며 깨달았다고, 노인들은 참 냄새나고 힘들지만 자신이 그분들을 위해 살기로 했다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하객들이 억지 웃음을 지으며 박수를 칠 때 지우는 파티장 조정실에서 오빠의 오만한 대화를 하나하나 녹음했습니다. 해리는 샴페인 쟁반을 들고 도훈에게 다가가 제가 준비한 약이 든 잔을 슬쩍 건넸습니다. 공손하게 허리를 숙이며 축하한다고, 회장님께서 특별히 준비하신 샴페인이라고 속삭였습니다. 도훈은 의심 없이 잔을 받아 단숨에 들이켰고 혜린의 어깨를 툭 치며 기분 좋게 웃었습니다. 약 기운이 돌기 시작한 도훈은 하객들 앞에서 점점 더 횡설수설하며 자신의 과거, 악행을 농담처럼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하객들이 당황하며 웅성거리는 소리가 커지자 연회장의 모든 조명이 갑자기 붉은색으로 변하며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저는 2층 난간에서 휠체어를 타고 아래를 내려다보며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제 목소리가 거대한 연회장 안을 서늘하게 메웠습니다. 강도훈,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얻을 것은 회장 자리가 아니라 내가 저지른 죄의 대가라고 선언했습니다. 파티장 문이 거칠게 열리며 검은 정장을 입은 형사들이 도훈을 향해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도훈의 얼굴이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하며 손에 든 샴페인 잔을 떨어뜨렸습니다. 바닥에서 깨진 유리 조각들이 화려한 조명 아래 불길하게 번뜩였습니다. 갑자기 연회장 대형 스크린이 밝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도훈이 저를 요양원에 버리며 내뱉었던 냉혹한 말들이 담긴 CCTV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하객들이 경악하며 입을 틀어막았고 연회장은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도훈이 당황하며 조정실을 향해 사색이 되어 소리를 질렀지만 영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5년 전 뺑소니 사고 당시 도훈의 목소리가 온 연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혜린의 아버지가 죽든 말든 자신과 무슨 상관이냐고, 돈으로 입 막으면 끝나는 일이라고, 시신은 저기 산 밑에 대충 던져버리라고 명령하던 잔혹한 음성이었습니다. 그때 검은 상복을 입은 혜린이 무대 위로 걸어 올라와 도훈의 뺨을 잇는 힘껏 후려쳤습니다. 분노로 가득 찬 눈으로 도훈을 노려보며 독설을 내뱉었습니다. 강도훈, 당신이 투자금이라 믿었던 50억 원은 방금 법적으로 아버지와 피해자 가족들의 공탁금으로 이체됐다고, 당신 계좌는 이제 영원히 비어 있을 거라고 통보했습니다. 도훈이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꺼내 계좌 잔액을 확인하더니 거품을 물고
단상 아래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미연이 현장에서 도망치려다 지훈에게 팔을 붙잡혔습니다. 지훈이 미연의 가방을 빼서 바닥에 쏟아버리자 싸구려 유리 조각들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흩어졌습니다. 하객들이 미연에게 샴페인을 끼얹으며 손가락질을 해댔고 미연은 젖은 드레스를 움켜쥐고 바닥을 기었습니다. 저는 휠체어에서 일어나 당당한 걸음으로 쓰러진 도훈에게 다가갔습니다. 도훈의 주머니에서 경영권 양도 서류를 꺼내 하객들 앞에서 갈기갈기 찢어버리며 선언했습니다. 강도훈, 너의 가짜 승리는 여기까지라고. 이제 법의 심판을 받을 시간이라고. 연회장 천장에서 수만 장의 구속 통지서가 꽃가루처럼 흩날리며 도훈의 머리 위로 쏟아졌습니다. 화려했던 파티장은 10분 만에 통곡과 비명이 난무하는 아비규환의 현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경찰들이 무대로 들이닥쳐 수갑을 꺼내드는 순간 도훈은 실성한 사람처럼 웃으며 바닥에 서류 조각들을 주워 모았습니다. 저는 지훈의 부축을 받으며 단 한 번의 뒤돌아봄 없이 연회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무대 위로 쏟아지는 조명은 이제 파멸한 페류나의 일그러진 얼굴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파티장의 화려한 샹들리에가 기분 나쁘게 깜빡거리며 도망칠 곳 없는 도훈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습니다. 수갑을 들고 다가오는 경찰들의 발소리가 연회장에 무겁게 울려 퍼졌습니다. 도훈의 눈동자가 갈 곳을 잃고 거칠게 흔들렸습니다. 순간 도훈이 옆 테이블에 놓여있던 날카로운 식탁칼을 낚아채더니 순식간에 제 목에 들이댔습니다. 한 팔로 제 목을 휘감아 잡으며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가까이 오지 말라고, 다들 뒤로 물러나라고, 안 그러면 이 영감탱이 목을 그어버리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경찰들이 당황하며 걸음을 멈췄고 파티장은 순식간에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칼날이 목을 파고드는 상황에서도 미동도 없이 도훈의 얼굴을 응시하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도훈아, 이것이 내가 선택한 마지막 발악이냐고. 자식의 손에 죽는 것이 내 운명이라면 기꺼이 받아주겠다고 담담히 말했습니다. 도훈이 칼등으로 제 목을 더 세게 압박하며 윽박질렀습니다. 시끄럽다고 당신이 처음부터 그 50억 원을 내줬으면 이런 일은 없었다고 당장 그 돈 다시 자신의 계좌로 입금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한편 그 시각 미연은 아수라장이 된 연회장 뒷문으로 살금살금 빠져나가 비상 계단을 향해 달렸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쓸어넘기며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이대로 잡힐 순 없다고, 어떻게든 도망쳐서 외국으로 가야 한다고, 강도훈 저 인간은 이제 끝났다고 중얼거렸습니다. 미연이 자신의 외제차 문을 열려던 순간 어둠 속에서 검은 정장을 입은 사내들이 귀신처럼 나타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험상궂은 인상의 사내가 낮고 굵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딜 그렇게 급하게 가냐고, 받을 돈이 아직 많이 남았는데 말이라고 협박했습니다. 미연이 뒷걸음질 치며 가방을 내밀며 애원했습니다. 자신은 강도훈과 상관없다고, 돈은 강도훈한테 가서 받으라고 살려달라고 빌었습니다. 사내들이 미연의 양팔을 거칠게 붙잡아 차체에 밀어붙이며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이들은 사채업자로 변장한 제 경호원들이었지만 미연은
공포에 질려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질질 끌려갔습니다. 다시 파티장 안에서는 도훈이 저를 인질로 잡고 경찰들과 팽팽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땀 방울이 눈으로 들어가 따가웠는지 눈을 찌푸리며 경찰들을 향해 다시 외쳤습니다. 전용기 준비하라고, 그리고 계좌에 50억 원 입금 확인되면 아버지는 풀어주겠다고 협상을 시도했습니다. 옆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지훈이 딸 서윤의 눈을 가린 채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오빠 제발 그만하라고, 아버지가 오빠한테 어떻게 하셨는데 이러냐고, 제발 칼 내려놓고 빌라고 애원했습니다. 도훈이 지훈을 향해 침을 뱉으며 더욱 광기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너는 닥치라고, 너만 아니었으면 아버지가 자신한테 이럴 리 없다고, 다 지훈이랑 혜린이가 꾸민 짓이라고 헛소리를 늘어놨습니다. 도훈이 칼을 휘두르자 제 목에서 얇은 핏줄기가 배어나왔습니다. 혜린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차분하지만 서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도훈 대표님,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셨다고, 당신이 얼마나 더 추악해질 수 있는지 사람들에게 들려줘야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혜린이 무대 스피커의 볼륨을 최대로 높이자 녹음기 속 도훈의 음성이 연회장에 쨍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아버지는 어차피 오래 못 사신다고, 요양원에서 조용히 돌아가시게 만들면 그 재산은 다 자신의 것이라고, 사고로 위장하든 약을 쓰든 상관없으니 확실하게 처리하라고 지시하던 끔찍한 목소리였습니다. 하객들이 치를 떨며 도훈에게 욕설을 내뱉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한진혁 변호사가 번개처럼 몸을 날려 도훈의 손목을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도훈이 비명을 지르며 칼을 떨어뜨렸고 경찰들이 순식간에 달려들어 바닥에 눌렀습니다. 찰칵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법정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방청석에 앉은 사람들의 시선은 피고인석을 향해 화살처럼 꽂혔습니다. 푸른색 죄수복을 입은 도훈이 수갑찬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판사님, 자신은 억울하다고, 다 김미연이 시킨 일이라고, 아버지를 요양원에 보내라고, 등 떠민 것도 비자금을 챙기려 한 것도 전부 미연이 꾸민 짓이라고 발악했습니다. 옆자리에 앉아있던 미연이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털어내며 도훈을 향해 독설을 내뱉었습니다. 이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라고, 뺑소니 치고 사람 죽여놓고 이제 와서 누구 탓을 하냐고, 당신이 자신의 인생 망친 거 세상 사람들이 다 안다고 맞대응했습니다. 두 사람이 법정 바닥을 구르며 서로를 헐뜯는 추태를 보이자 판사가 망치를 강하게 내리치며 호통을 쳤습니다. 저는 증인석에 올라 천천히 안경을 고쳤으며 도훈을 차가운 눈빛으로 응시했습니다. 증인 선서 자료를 내려놓으며 담담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재판장님, 제 아들은 그날 요양원 정문 앞에서 이미 죽었다고, 여기 제 자식이 저를 버리며 내뱉은 마지막 말들이 담긴 녹음 파일이 있다고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법정 안에 도훈의 비정한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방청객들이 치를 떨며 웅성거렸습니다. 도훈이 바닥에 머리를 박으며 제 다리를 붙잡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아버지 잘못했다고, 제발 선처해달라고, 한마디만 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저는 도훈의 손을 냉정하게 뿌리치며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재판장님, 자식이라는 이름으로 저지른 저 죄를 법의 잣대로 엄히 다스려 달라고. 저는 저자를 용서할 마음이 조금도 없다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한진혁 변호사가 안경테를 만지작거리며 5년 전 뺑소니 사고 당시 매수되었던 증인들의 자백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피고인 강도우는 돈으로 진실을 덮으려 했고, 김미연은 이를 방조하고 적극적으로 증거를 인멸했다고 증거 자료들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재판장이 안경 너머로 피고인들을 매섭게 노려보며 최종 판결문을 읽어내려갔습니다. 피고인 강도훈에게는 존속 유기치상 및 뺑소니, 살인 혐의를 인정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피고인 김미연에게는 징역 12년을 선고한다고 엄중히 선고했습니다.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미연은 비명을 지르며 법정 바닥으로 고꾸라져 실신했습니다. 도훈은 넋이 나간 표정으로 허공을 응시하다가 교도관들에 의해 질질 끌려나갔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저는 혜린의 아버지가 잠든 납골당을 찾아가 하얀 국화 한 송이를 올렸습니다. 소주를 잔에 따르며 사진 속 혜린의 아버지를 향해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여보게, 5년 만에 진실이 밝혀졌다고. 제 자식놈이 지은 죄가 너무 커서 이제야 왔다고. 부디 거기서는 편히 쉬라고 위로했습니다. 혜린이 제 뒤에 서서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감사하다고. 아버지도 이제야 눈을 감으실 거라고. 정말 감사하다고 거듭 인사했습니다. 저는 곧바로 도훈의 전 재산을 환원하여 제가 버려졌던 그 산골 요양원을 인수했습니다. 요양원 입구에 새로운 현판을 걸며 직원들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곳을 다시는 눈물 흘리는 노인이 없는 곳으로 만들라고. 만약 누군가 노인들을 함부로 대한다면 제가 직접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요양원 원장과 직원들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지만 저는 그들을 전원 해고하며 법적 책임을 물었습니다. 한진혁 변호사가 저에게 도훈이 구치소에서 보낸 편지 한 통을 건넸습니다. 도훈 씨가 진심으로 뉘우친다며 면회를 꼭 와달라고 편지를 보냈다고 전했습니다. 저는 편지를 받자마자 읽지도 않고 촛불 위에 올려 태워버리며 대답했습니다. 이미 죽은 자식의 편지를 읽어서 무엇하겠냐고. 저놈이 지은 죄는 저놈 스스로 감당하게 두겠다고 냉정히 선을 그었습니다. 지우는 오빠의 흔적이 남은 회사 로고를 떼어내며 전문 경영인들과 함께 새로운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 회사는 오빠의 개인 금고가 아니라고 투명하게 운영해서 아버지의 뜻을 잇는 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혜린은 재단의 상임이사로서 요양원을 돌보며 소외된 이들을 위한 급식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펜트하우스의 화려한 가구들을 모두 트럭에 실고 지훈과 함께 시골집으로 향했습니다. 마당 구석에 놓여 있던 낡은 컨테이너 자물쇠를 발견하고 그것을 쓰레기통에 깊숙이 쳐넣었습니다. 이 쇠냄새 나는 자물쇠도 이제 끝이라고 제 마음의 짐도 저 쓰레기통에 같이 버려야겠다고 중얼거렸습니다. 지훈이 서윤의 방을 꾸미며 제게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아버지, 여기 서윤이 방 옆이 아버지 방이라고. 이제는 컨테이너 말고 여기서 서윤이랑 같이 주무시라고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법원에서는
도훈이 숨겨두었던 마지막 스위스 비자금 계좌까지 추적하여 전액 몰수했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도훈과 미연에게 남은 것은 이제 단 한 푼의 돈도 희망도 없는 차가운 감방의 공기뿐이었습니다. 저는 시골집 텃마루에 앉아 노을이 지는 하늘을 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세월을 건너온 수많은 아픔이 저녁 노을 속으로 잔잔하게 스며들어가고 있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 가을, 제가 설립한 건너온 편지 복지재단의 앞마당에는 노란 국화 향기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앞치마를 두르고 커다란 솥 앞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을 노인들에게 퍼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르신들 식사 뜨거우니까 천천히 드시라고, 부족하면 말씀하시라고, 오늘 고기가 아주 연하게 잘 삶아졌다고 따뜻하게 권했습니다. 옆에서 배식판을 나르던 지훈이 땀을 닦으며 제게 다가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좀 쉬시라고, 아침부터 계속 서 계셨다고, 나머지는 자신이 할 테니 쉬라고 권유했습니다. 저는 국자를 내려놓으며 수건으로 손을 닦고 대답했습니다. 지훈아, 나는 이렇게 땀 흘리면서 사람들에게 밥 한 끼 대접하는 게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다고. 컨테이너에 갇혀 있을 때 제일 그리웠던 게 바로 이 사람 냄새였다고 고백했습니다. 재단 이사장이 된 지훈이 제 어깨를 주무르며 기특하다는 듯이 덧붙였습니다. 아버지가 만드신 상담 프로그램 덕분에 요즘 부모님 모시는 자식들이 고맙다고 편지를 얼마나 많이 보내는지 모른다고, 이게 다 아버지 덕분이라고 감사해했습니다. 한편 그 시각 형기를 일부 마치고 모범수로 가석방된 도훈은 낡은 가방 하나를 든 채 요양원 정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1년 전 자신이 저를 내동댕이 쳤던 바로 그 자리에 서서 도훈은 한참 동안 요양원 건물 위로 걸린 제 재단 간판을 올려다봤습니다. 초췌해진 얼굴로 요양원 관리 사무실에 들어가 고개를 깊이 숙이며 말했습니다. 화장실 청소부 공고 보고 왔다고, 어떤 일이든 시켜만 달라고, 대소변 치우는 일도 자신 있다고 애원했습니다.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요양원에 취직한 도훈은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노인들의 방을 돌며 바닥을 닦았습니다. 노인의 더러워진 침구를 갈며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죄송하다고, 자신이 그때 아버지를 이런 차가운 곳에 두고 어떻게 차를 타고 내려갔을까 싶다고, 정말 죽을 죄를 지었다고 참회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보며 예전에 입었던 명품 정장 대신 물기 젖은 작업복을 입은 모습에 쓸쓸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미연 역시 가석방되어 세상 밖으로 나왔지만 그녀를 기다리는 것은 빚 독촉과 사채업자들의 눈총뿐이었습니다. 지방의 한 허름한 식당 주방에서 머리 수건을 쓰고 양파를 까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매워서 그런지, 자신의 처지가 한심해서 그런지 알 수 없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식당 주인이 미연의 등을 툭 치며 날카로운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올 정신 있으면 고춧가루나 더 가져오라고, 일 제대로 안 할 거면 당장 나가라고 협박했습니다. 미연이 코끝을 훔치며 비굴하게 허리를 굽히고 대답했습니다. 죄송하다고, 금방 하겠다고, 제발 자르지만 말아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저는 가끔 익명으로 도훈이 일하는 요양원을 방문하여 멀리서 아들이 땀 흘리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서서 화장실 청소를 마치고 나오는 도훈의 뒷모습을 보며 한진혁 변호사에게 물었습니다. 도훈이 녀석이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면서 노인들 대소변도 마다하지 않는다고 들었다고 확인했습니다. 한진혁이 제 곁을 지키며 안경을 고쳐 쓰고 대답했습니다. 네, 회장님. 처음엔 다들 금방 그만둘 줄 알았는데 벌써 석 달째 가장 굳은 일을 도맡아 하고 있다고. 이제야 사람 구실을 하려나 보다고 전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50억 원 채권 대신 5살 손녀 서윤이가 그려준 낡은 그림 한 장을 꺼내봤습니다. 돈이 무서운 게 아니라 사람이 무서운 법이라고, 저놈이 이제야 돈보다 귀한 게 뭔지 몸으로 배우고 있는 모양이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주말 오후 지훈과 서윤이가 제가 머무는 시골집 루에 앉아 수박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윤이가 제 무릎에 앉아 애교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주머니에 맨날 자기 그림만 넣고 다닌다고. 할아버지는 부자라면서 왜 그림만 가지고 다니냐고 궁금해했습니다. 저는 서윤의 코끝을 살짝 건드리며 인자하게 웃었습니다. 서윤아, 할아버지는 세상에서 제일 가는 부자라고. 우리 서윤이 미소랑 엄마의 마음을 가졌으니까 말이라고. 돈은 그냥 종이 조각일 뿐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지훈이 제 손을 맞잡으며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오빠가 쓴 참회록 읽어보셨냐고. 이번엔 정말 진심인 것 같다고. 한 번만 만나보시는 건 어떠냐고 조심스럽게 권유했습니다. 저는 먼 산을 바라보며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나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용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하는 것이라고. 도훈이가 저 요양원의 모든 노인을 제 부모처럼 모시게 되는 날, 그때 비로소 내가 손을 내밀어 주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지며 시골집 마당에 긴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저는 책상에 앉아 낡은 만년필을 들고 도훈에게 보내지 않을 편지 한 장을 써내려갔습니다. 도훈아, 인생은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남겼느냐의 싸움이란다. 내가 흘린 땀방울이 내 영혼의 먼지를 씻어내기를 바란다고 적었습니다. 저는 편지를 정성스럽게 접어 서랍 깊숙한 곳에 보관하고는 지훈의 부름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녁 다 됐다고, 얼른 와서 같이 식사하자고 지훈이 불렀습니다. 저는 텃밭에서 딴 싱싱한 채소들이 가득한 밥상을 보며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느꼈습니다. 같은 시간 요양원에서 밤을 지새우며 청소를 하던 도훈은 자신의 사물함 앞에 놓인 따뜻한 도시락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도시락 위에는 건너온 편지라는 짧은 문구와 함께 낡은 털신 한 켤레가 놓여 있었습니다. 도훈이 도시락을 품에 안고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어깨를 들썩이며 오열했습니다. 아버지, 지켜보고 계셨다고. 정말 잘못했다고 참회했습니다. 도훈의 뜨거운 눈물이 낡은 털신 위로 뚝뚝 떨어지며 얼룩을 남겼습니다. 저와 지훈은 노을이 지는 들판을 나란히 걸으며 세월이 남긴 상처를 서로 보듬었습니다. 저는 지훈의 손을 꼭 잡으며 마지막 인생 지혜를 전했습니다. 지훈아, 돈은 바닷물과 같아서 마실수록 갈증이 나지만 사랑은 샘물과 같아서 나눌수록 깊어지는 법이란다. 우리 서윤이에게도 이 말을 꼭 전해주겠느냐고 당부했습니다. 지훈이 제 어깨에 고개를 기대며 따뜻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지. 평생 잊지 않을 거라고. 저희와 함께 오래오래 건강하게 계셔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시간을 건너온 한 장의 편지처럼 제 이야기는 세상에 널리 퍼져 천륜의 소중함을 다시금 일깨워 주었습니다. 노을 속에 길게 늘어진 두 사람의 그림자가 이제는 더 이상 외롭지 않게 서로를 의지하며 걸어갔습니다. 모든 욕망이 비워진 자리에 진정한 사랑의 유산만이 잔잔하게 흐르며 이야기는 막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떻게 들으셨나요? 50억이라는 거대한 돈보다 무서운 건 결국 사람의 비뚤어진 탐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버지가 주머니에 품었던 진짜 유산은 아들을 향한 마지막 기회이자 진정한 인간의 도리를 가르쳐 주기 위한 희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돈은 바닷물과 같아서 마실수록 갈증이 나지만 사랑은 샘물 같아서 나눌수록 깊어진다는 강석구 씨의 말이 가슴에 깊은 울림을 남깁니다. 우리 삶에서 정말 끝까지 지켜야 할 것은 통장의 잔고가 아니라 서로를 아끼고 보듬는 따뜻한 마음이 아닐까요? 비록 아픈 복수로 시작된 이야기였지만 마지막에 아들이 흘린 참회의 눈물이 부디 진심이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일상도 돈보다 귀한 웃음과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따뜻함을 전해드렸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출근길 지하철에서, 퇴근 후 집에서, 아니면 잠들기 전 침대에서, 어디에 계시든 댓글로 남겨주신다면 그곳에 건강과 행복, 그리고 따뜻한 봄날 같은 기쁨이 가득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옆에 작은 종 모양 알림 설정까지 켜주시면 다음 이야기를 누구보다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사랑하는 가족, 소중한 분들과 함께 웃음 가득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